자, 비트코인 3400달러. 가격이 조금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조금 빠지고 있죠. 3400달러. 계속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3800. 지금 이런 식이에요. 떨어졌다, 또 이렇게 횡보했다가 또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전형적인 또 선물하는 애들이 또 장난치는 그런 장이죠. 자, 보시면은 뭐 알트들도 리플, 뭐 이더리움 다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자, 폴리곤 뭐 780원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제일 크게 또 봐야 될 거는 라이트코인이 또 6월 20일 날 그 거래 지원이 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11만원까지 오늘 갔다가 78,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는데 미국 증시는 반등으로 마무리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아마존 빠졌고 또 테슬라 뭐 빠졌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 시장도 반등했습니다. 똑같이. 자, 롱비율 75% 또 슬금슬금 올라오죠. 요것도 6월달 7월달 또 롱총산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3% 다시 올라왔습니다. 3%.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 3% 찍었다. 요거 자, 이따가 정리 한번 해드리고, 한국은 3.4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엔달러 환율 오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 이외, 달러 이외 통화화폐 가치들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옐런 인플레이션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 물가 안전 정책 최우선. 우리 제니 옐런 누님이 새벽에 언급이 그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이 있었고 제가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떡하냐, 우리는 잘못 없다, 지금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좀 높아진 거 누구 때문에 이렇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다, 그리고 중국 봉쇄 때문에 이렇지 않냐, 계속해서 지금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탓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며 뭐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급망 교란이 바람이 거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석유와 식량 시장도 교란되고 있는 상태다. 그대로. 자, 그래서 뭐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율,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는 제니 옐런 누님이 오늘 새벽에 하는 얘기 딱 그것만 연설을 해 요약만 하더라도 앞으로 올해 바이든이 어떤 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쳐가겠다, 경제정책을 펼쳐가면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미국 뭐 증시라던가 비트코인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이 딱 나오는 겁니다. 제니 옐런 누님 말 한마디에. 자,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자, 6월 10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CPI 21시 30분입니다. 요거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예측치가 8.3%. 요거는 제가 좀 딥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날 내일 당장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발표됩니다. 그리고 또 6월 9일날 유럽 금리 결정까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개인적으로 0.25라든가 0.5, 한 0.25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또 우리 유로와 같이 올라가면서 달러가 또 빠질 수 있겠죠. 자, 근데 또 이제 6월 10일 날 요거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발표되고 14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5일 소매 판매, 16일 미국 금리 결정,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제니 옐런 누님이 오늘 했던 얘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일단은 전략 물자 방출이 아니었다면은 에너지 가격 지금보다 더 높았을 거다. 지금 에너지 가격 유지하고 있는 거 그나마 우리가 전략 물자를 방출해서 이 정도에 유지되어 있는 거다. 오로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탓이다. 돌리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와서 현대 그리고 삼성, 평택 공장 들어가서 만났던 거, 2박 3일 일정인데 타이트했는데 그렇게 만났다는 거,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지금 TSMC 미국에다 뭐 공장을 짓는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계속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부품을 생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미국 인플레이션율의 3분의 1은 자동차 문제였다. 요거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신차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게 됐죠. 미국은 중고차 렌트카 업체들이 신차를 구입을 해서 2년 3년 동안 렌트로 돌려놓고 그 매물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3분의 1 가까이 차지한 게 자동차다, 반도체로 촉진된 문제다. 요게 뭘까?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겠다, 더 이상 제조시설이 기존에는 뭐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 뭐 배터리도 사와야 되고, 그리고 또 바퀴도 다른 데서 사와야 되고, 근데 그나마 또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이게 1억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억이 들었는데 1억 2천이 되고 1억 3천이 되고, 그리고 또 제품도 이렇게 부품도 배로 아니면 뭐 항공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어다 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버려.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시간에 차량을 못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지연이 되면서 공급망 품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블록 경제 시대에 들어갔다. 어떤 생산품이든지 뭐든지 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 정 안 되면 우리랑 같이 블록 안에 있는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 그거 블록 경제 시대 진입했다는 반도체 중요하다는 거, 요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원유 얘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 원유 생산자들은 지금 생산량을 늘려서 얻을 이익과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 석유 생산량이 생각보다 많이 감소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뭔 뜻이에요?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을 매입한 이유와도 요거 같습니다. 향후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 명분 생성이겠죠. 앞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러스트벨트 지역에 원유 생산하는 기업들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 지르려면 석유 생산해야 돼. 환경단체 반발해도 어쩔 수가 없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바이든 정부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석유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의회가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 석유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 러스트벨트 원유 기업들 장기간 계약 체결해줘서 밀어주겠다, 요 뜻입니다. 그럼 코인뉴스가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원유 계약 장기간 체결, 유럽한테 공급한다, 그런 기사들 무조건 나오겠죠. 우리 코인이슈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 경제나 정치 기사가 나오는 게 거의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소식으로 코인이슈 방송으로 소식을 접하죠.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보면 뭐 예언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냥 경제 정치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요 기사 나올 거예요. 러스트벨트 기업에서 장기간 계약 체결해줬다, 정부가 지원을 해줬다, 보조금 지원해주고, 요런 거 나올 겁니다.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환경단체들 할 말 없고. 자, 유럽과 긴밀한 이야기를 통해서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한 이득을 못 얻게 하겠다. 요거 뭐예요? 유럽이랑 얘기해서 러시아가 해외로 원유 수출하는 거를 막겠다. 러시아 가스프롬 같은 이런 원유, 에너지를 판매하는 기업들 대신 우리 미국 내 러스트벨트 원유 생산 기업들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파는 기업들 죽이기 들어가겠다. 이해되셨죠? 우리 블록이 없으니까 너네 죽여야겠다. 러시아 기업들 대신 미국 원유 생산 기업들 밀어주겠다. 자, 금이나 다른 것으로 우회해서 러시아를 포함한 거래는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요거 코인이슈 말씀드렸던 똑같이 나오잖아요. 금이나 다른 것으로 우회해서 러시아를 포함한 거래, 송금망, 스위프트망을 사용하지 않는 송금망으로 이용해서 제재할 거다. 미국이 하고 있죠. 그 뜻은 뭐예요? 러시아나 반미 국가들,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 이런 애들은 스위프트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송금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송금망을 다루는 기업들이 앞으로 곽강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렇게 블록 경제 시대에서는 송금망을 차단하겠다. 제니 옐런 누님이 오늘 연설한 거 중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번 연도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코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코인을 주어야 될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죠. 지금 시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시그널을 좀 앞에다가 구성을 하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오른다 떨어진다 시향을 또 이렇게 앞에다 구성하니까. 자, 미국 증시 일단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반등했다가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3% 가까이 올라왔어요. 다시 2.6, 2.7까지 빠진 듯 하더니 다시 올라왔죠. 요게 어떤 얘기예요?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3% 올랐다, 3%까지 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채권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반대로 채권 가격이 뭐예요? 하락했다는 뜻이죠. 항상 반대로 간다. 채권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채권 투자자야. 건들락 형님, 조지 소로스 뭐 이런 형님들이야. 채권을 사려고 했는데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네. 3%면 거의 뭐 3.2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 전에 3.1인가 3.2인가 그렇죠. 3%면은 빠졌구나 가격. 예를 들어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치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예요? 3,800이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서 2,900만원까지 왔어. 그럼 현금 갖고 계신 분들 비트코인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지금까지 코인 이슈랑 계속해서 현금 늘리시고 유혹 참고 계속해서 안 담으셨던 분들도 여기저기 막 다 담을 겁니다. 똑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투자자들, 야, 채권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어? 채권 시장으로 자금 유입돼야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공휴일도 있었고 미국 증시가 이제 주말에는 닫히니까 항상 공휴일이 끼고 증시가 닫힐 때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반짝 좀 뭐 상승했다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약반등이 나오죠. 한 3%에서 한 5% 정도. 왜 그런 걸까? 미국 증시가 닫았는데 그 자금들이 어떻게 됐어요? 해지 차원 아니면 단기적 차원에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일시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장이 개장을 하면 자금들이 거기 또 쏠리죠. 이 뜻은 뭐예요? 지금 우리 시장이 우선순위가 0순위,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보다도 못하고 미국 증시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800이야. 근데 3,500까지 떨어졌어. 야,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일시적으로 그 자금들 비트코인 시장에 넣어놨다가 어떻게 돼요? 3,200, 3,100 되면은 다시 또 빼는, 점점 슬금슬금 빼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채권 가격을 봤을 때, 야,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 채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 생각이 들면은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요? 비트코인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우리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뭐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뭐 기자분들이라던가 뭐 암호화폐 그리고 또 증권사 계신 분들, 지인분들도 통해서 얘기도 듣고, 또 헤지펀드라던가 또 투자 포트폴리오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개인 또 자산운용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강남이라던가 이런 데 좀 압구정도 막 돈 많으신 분들이 있죠. 우리랑 아예 그냥 삶이 다른 분들, 아예 그냥 인생이 달라. 그분들은 직업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이제 골프 치러 갔다가, 얘는 부러워가지고 또 말을 전해요. 골프 치러 갔다가 점심은 뭐 에그타르트 뭐 이런 거 먹고, 우리는 뭐 아침 못 먹죠. 아침 뭐 아점 이렇게 먹는데 에그타르트 먹고 또 골프 치고, 또 저녁에는 또 뭐 이렇게 우리 주말에는 막 별장 가가지고 이렇게 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분들
커피를 막 뭐 기본 스타벅스 아니면 안 먹어. 하여튼 뭐 그런 분들, 그런 좀 진짜 잘 사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를 어디에다 하고 있을까?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강남, 대치동, 한남, 진짜 몇백억대 자산가분들. 킹투지님 부동산, 빵꾸똥꾸님 국채. 지금 뒤집어지기에 한 몇백억대 자산가, 몇천억대 자산가 분들은 채권 시장에 지금 입문을 했습니다. 비트에 들어왔으면 뭐 한국 알트코인들 이런 거 좀 몰랐겠죠. 채권 시장에 들어왔어요. 국채 시장에. 근데 코인 이슈가 요거 빌그로스 많이 그 건들락 형님 말씀드리면서 어깨가 건들건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채권 시장 자금 쏠리고 채권 투자자들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 말씀드리면서 그거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한 2월달, 3월달부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 그 돈 많고 이런 자제분들 몇백억 몇천억 굴리시는 분들은 이제 채권 시장 들어왔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3개월 전에 만약에 들어가셨으면 그런 돈 많고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은 또 정부가 특급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보다 지금 3개월 앞서서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은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코인 이슈 가족분들이 뭐 회사채라던가 채권이라던가 이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안전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이나 이런 데 잘 사는 분들, 몇백억 자산가 분들보다 3개월 최소 빨리 정보를 접하고 계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틀 뒤에 6월 10일 미국 CPI 발표되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21시 30분인데 예측치가 8.3%예요. 그리고 2월달, 3월달, 4월달 요거 보면 2월달에 7.9% 나왔고 3월달에 8.5%, 그리고 4월달에 8.3% 나왔습니다. 3월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게 상하이랑 베이징 또 봉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CPI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인 이슈 개인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CPI가 진짜 높게 나와도 8.5 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측치랑 비슷하게 한 8.3, 8.4. 그렇기 때문에 CPI 수치로는 가격이 우리 시장이 빠지지 않을 거다. 왜? 미리 지금 선 반영이 됐어.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어. 8.3% 정도 나올지.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봉쇄 나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진짜로 뭐 8.5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영향 줄 수 있겠죠. 근데 수치가 비슷하게 되면은 수치로는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빠질 수 있겠죠. 자, 금리 인상도 빠질 가능성 아직 없죠. 왜? 6월 16일이야. 어차피 0.5% 고정되어 있고 0.5% 뭐 0.75 나오게 되면 빠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 결정에서도 0.75도 나올 수 있겠구나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자,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미 선반영됐습니다. 우리 빠현성님 제롬 파월 의장 발언,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코인 이슈가 얼마 전에 그 바이든이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랬죠?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제 좀 돌려까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이제 좀 물가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11월 8일에 중간선거 있지 않냐, 지금 6, 7, 8, 9, 10, 11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다,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남으로써 정치적인 또 퍼포먼스도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바이든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물가를 잡을 수 있었어 분명히. 그럼에도 물가를 잡지 않았죠.
자, 엊그저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영상에 미국이 이제 지금 일부러 물가를 안 잡고 있다. 그래서 댓글로 또 어떤 분이 이 채널은 믿고 걸러야겠다. 그냥 영상 보지도 않았어 제대로.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남기시는 거야. 미국이 지금 최우선이 물가 안정인데 물가를 일부러 안 잡았다는 거 아예 틀리다. 뭐 이 채널은 걸러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댓글 다시면 또 제가 달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기사가 나오면 기사만 보는 거야. 연준이 하는 얘기 그냥 다 믿는 거야 그냥. 자, 결과적으로 1월달부터 6월달 물가가 지금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연준이 몰랐을까? 작년에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이다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달러 미친듯이 벌어들이고 있죠. 근데 달러도 강세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도 올라. 그럼 누가 제일 수혜를 받고 있을까?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미국이지. 지금은 예전 같은 1970년대 80년대에는 미국이 달러를 제일 많이 원유라든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를 살 때 달러로 사죠. 달러로 상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달러가 오르면 원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경제학 공부를 하시고 뭐 경제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다 달러 가격이 오르면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돌아가죠. 달러 가격이 오르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 왜 오를까? 중국이 달러를 이용해서 원유를 미친듯이 사주죠. 한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어차피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서 원유를 안 사더라도 미국 이외의 신흥국들이 다 달러를 이용해서 사줘. 달러가 필요한 국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 미국은 앉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가를 잡고 원유 가격을 떨구고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을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번 연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잡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잡아놓으면 11월 8일 중간선거 딱 터져. 지금 잡아놨는데 11월 8일 이전에 또 물가를 미친듯이 올려. 그럼 중간선거 때 어떻게 될까? 무조건 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물가 잡는다 기사가 계속해서 던지지만 어떻게 돼요? 하반기에 갈수록 물가를 잡게 될 거다. 왜? 11월 8일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내에서 그냥 필터링도 안 거치고 그냥 댓글을 달지. 근데 요새 영상들을 보면은 꼭 코인이슈 채널을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보고 평소에 이렇게 보신 분들은 없어요. 진짜 뭐 뜨내기들 새로 이렇게 다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돼. 장도 안 좋고 본인들이 그냥 이상한 유튜버들 막 무조건 올라간다, 비트코인 1억 간다, 2억 간다 그런 방송들 보고 믿고 이상한 거 사놓고 가격 떨어지니까 당연히 승질이 나지. 또 화를 풀 때는 없고 비트코인 투자했다고 또 우리 가족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좀 젊고 새파란 놈이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당연히 안 좋겠지. 댓글 다는 겁니다. 이해해요 그런 마음들. 코인 이슈도 2018년도 19년도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든이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언급을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율을 잡아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제부터 좀 딥하게 잡기 시작할 거고 지금 미국이 사우디를 갔죠. 그래서 배럴당 몇만 배럴이었더라. 35만이었나 50만 배럴인가 하여튼 원유를 증산한다는 이제 내용을 또 하려고 또 이제 사우디로 갔고 또 베네수엘라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관세 또 일부적으로 또 낮춰준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을 퍼포먼스를 취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딱 나와서 CPI 발표 이런 것들 낮게 나오겠죠. 6월 16일 날 FOMC 발표되고 또 CPI 발표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다 언급들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바이든이랑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만났네?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잡으려고 혈안을 할 거다. 달려들 거다. 그렇게 되면 6월달, 7월달에는 기존에 우리가 미국 지표들, 실업수당이라던가 비농업 고용지수나 이런 CPI, FOMC 회의록, 베이지북 이런 것들을 좀 언급들이 셀 가능성이 높다. 비둘기파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10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CPI 지표보다 언급들이 셀 거다. 그리고 6월 16일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 0.5% 갈 겁니다. 근데 진짜 예외적으로 높게 간다고 하면 0.75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 빠질 거고 6월 16일도 마찬가지야. 금리 인상 0.5% 아니어도 발언들, 언급들, 제롬 파월 연준의장 이런 얘기들, 야, 긴축 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월달, 9월달에도 부족하다. 그래도 금리 인상 7월 28일 다음이 9월 22일이죠. 8월달 넘기고 9월 22일 금리 인상 때도 세게 가야겠다. 0.75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나오면 7월달 빠지는 겁니다. 6월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6월달, 7월달, 9월달까지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우려고 대기하시는 분들 아시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